인터뷰를 진행할 때 사이넥스 의료기기 임상개발부 신아람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지금 저희 부스를 찾아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조금 더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해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다음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좀 먼저 정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사전 지식과 임상시험을 할 때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좀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그냥 간략하게 디지털 기술이 의료기술과 융합된 분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디지털 헬스케어는 갑자기 나타난 개념은 아니고 한 10년 전에도 우리가 좀 다른 단어로 좀 접해보셨을 거예요. 뭐 ELS라든지 ULS, 모바일 헬스로 다 접하셨을 텐데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이 담긴 분야를 다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를 좀 분류해 보았습니다. 건강관리 중에서도 이제 디지털 기술이 해당되는 분야를 뜻하고 이 안에는 모바일 헬스케어, 원격 의료, 원격 진료, 그리고 개인 유전 정보를 분석하는 이제 모니터링, 개인화된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질병에 대한 예방, 치료, 처방, 관리 등의 전문 의료 영역에 포함된 것을 의료기기에 분류가 되고 그 외의 것들 이제 웰니스로 분류가 됩니다. 최근에 이제 포스에서도 헬스케어 산업의 탑5 키워드를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리테일 헬스케어, 텔레메디슨,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제 모바일 헬스케어를 이제 꼽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좀 개발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좀 많은 플레이어들이 지금 이제 사업화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이 되는지 그런 여부에 따라서 좀 시장 진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제품이 의료기기인지 아닌지, 두 번째로는 이제 의료기기라면 해당 품목되는 품목명과 등급은 몇 등급에 속하는지, 마지막으로 임상 자료가 필요한지 이 여부를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시장 진입의 절차를 좀 밟으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각각의 단계에 맞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의료기기인지 아닌지, 만약에 이제 의료기기가 아니라면 해당 제품은 이제 웰니스 제품으로 공산품의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고요. 우리 기기가 의료기기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기기를 의료기기라고 생각했는데 의료기기가 아닌 경우들도 좀 덜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 질의를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우리 기기의 이제 사용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기술 문서 초안을 가지고 식약처 홈페이지에 의료기기 사전 여부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 대한 이제 의료기기 해당 여부와 함께 품목명과 등급을 좀 관련해서 식약처에게 의견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 제품이 너무 새로워서 현존하는 이제 품목명이 없다라고 하면 품목명 질의까지 하실 수 있으니 우리 제품이 그냥 단순하게 의료기기고 어떤 품목일 거다라고 짐작하셔서 진행하지 마시고 해당 절차를 꼭 밟으셔가지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은 1등급에서 4등급까지가 있습니다. 유해도에 따라 제일 낮은 등급은 1등급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1등급 같은 경우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신고를 그냥 하고 진행하시면 되고 2등급부터 이제 기술문서 심사가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렇게 등급까지 좀 확정을 하셔야 우리가 이제 임상 자료가 필요한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1등급 같은 경우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임상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요. 2등급 중에서도 이제 기존에 허가받은 제품이 없어서 기허가 제품이 없어 식약처에서 추가로 임상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 4등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임상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기허가 제품이 있다면 동등 비교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고 이때는 임상 자료 없이 기술 문서만으로도 허가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질문들을 다 답을 이제 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정리가 되시면 그거에 맞게 자료를 다 구비하셔가지고 시장 진입을 위한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의 사업화를 위한 좀 사전 지식을 임상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기가 사업화를 좀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그 각각의 단계에 맞게 좀 임상 시험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 사업화 전주기에 필요한 임상 시험을 좀 살펴보겠고, 임상 시험에 대한 사전 지식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제품 개발부터 사후 관리까지 의료기기 사업화 전주기에는 다 임상 시험이 각기 다른 역할과 내용으로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개발 단계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의료기기를 최초로 사람에게 적용하는 단계로서 개념 검증의 목적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하실 수 있고요. 이때 인체의 초기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예비 타당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보통 임상시험을 수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와 임상 담당자, 연구자가 제품 개발 일정을 공유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품목 허가 단계 임상시험인데, 품목 허가를 위해서 진행한 임상시험인 만큼 유효성 평가를 위한 성능 기준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이때 그 성능 기준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탐색 임상시험이 요구될 수도 있고요. 그 탐색 임상시험을 품목 허가 시험 설계 근거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탐색 임상시험과 확증 임상시험은 뒤에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품 이때 시행하는 이제 임상은 과학적 타당성과 신뢰성, 윤리성 측면에서 좀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되고요. 유효성에 대한 통계적 근거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신의료기술 평가 또는 보험 등재에서도 임상시험을 수행하실 수 있고, 이때는 이제 기존 기술보다 더 좋거나 최소한 나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목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보험 수가보다 더 높은 보험 수가를 받는다든지 새로운 코드를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품목 허가 임상시험인데요. 간혹 이제 식약처에 제출했던 그 자료들이 안전성이나 유효성 근거 자료를 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식약처에서 PMS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마케팅 자료에 활용하기 위한 임상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그냥 연구자 임상으로 수행하셔서 그냥 논문을 퍼블리시하는 임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의료기기 사업화 전주기에 각각 임상에 대한 역할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잘 파악을 하시고 임상시험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임상시험의 분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시험은 크게 누가 이제 연구를 주도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연구자가 주도하는 임상시험의 경우는 이제 의료인이 연구를 목적으로 기획하는 임상시험이고요. 이때 의료인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스폰서가 주도하는 임상시험 같은 경우는 SIT라고 명하고 있고요. 회사가 기획해서 임상시험자에게 의뢰하는 임상시험으로 이때는 이제 스폰서가 그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는데, 보통 품목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은 무조건 이제 SIT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탐색 임상시험과 확증 임상시험이 목적에 따라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탐색 임상시험은 이제 의료기기 초기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초기 임상시험으로 소규모로 임상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확증 임상시험은 품목 허가 목적 아래 진행하는 임상시험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의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임상시험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탐색 임상시험과 확증 임상시험을 두 개 다 수행을 해야지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을 종종 하시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탐색 임상시험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탐색 임상 시험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시험 의료기기 개선을 위해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확증 임상 시험 설계 근거로 삼을 수 있는데, 이게 두 번째 이유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확증 임상 시험은 품목 허가를 위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목표 피험자 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조작 방법, 사용 방법, 그리고 유효성 평가 기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여가 받은 대조기가 없거나 혹은 이제 기존의 연구 자료 또는 근거 문헌을 통한 이제 과학적 근거 자료가 없을 때, 또는 이제 제품의 치료 토폴이 명확하지 않을 때, 또한 작용 원리가 과학적 근거가 없을 때, 이럴 때 우리가 과학적으로 기술했는지 이제 그런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탐색 임상 시험을 통해 그런 근거 자료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 자료가 다 탐색 임상 시험 없이 좀 준비가 되신다면 바로 확진 임상 시험으로 품목 허가를 받으실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탐색 임상 시험을 수행하셔서 그 근거 자료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임상 시험은 그냥 연구기관에서 그럼 바로 진행하면 되는지도 종종 여쭤보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모든 이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로 하는 모든 임상시험은 식약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꼭 필요합니다. 이때 이제 세 가지 문서를 좀 구비를 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기술문서와 임상시험 계획서 그리고 품질 인증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 서류를 다 준비하셔서 식약처에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보통 이제 식약처에서 검토하는 기간이랑 혹은 이제 검토 중에 기술문서나 임상시험 계획서에 필요한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승인 받기까지 통상적으로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되니까 그런 것 좀 잘 고려하셔서 임상시험을 계획하실 때 그런 일정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임상시험을 할 때 그런 고려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고려사항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용 원리인데요. 의료기기는 이제 의약품과 달리 그 의료기기 속성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람에게 물리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작용 원리가 중요하고, 그 작용 원리와 관련 있는 안전성과 그 성능 평가 변수를 우리 임상시험 디자인에 좀 잘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문서에 작성되어 있는 사용 목적과 그 작용 원리를 좀 잘 고려하셔서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기술입니다. 예, 사용자가 이제 어떤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임상 전에도 사용자 교육이 꼭 필요하고 임상 후에도 그 결과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교육이 전제돼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용자의 학습 곡선인데요. 예, 우리 사용자가 그 제품에 적응하는 기간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기간 중에 결과의 변화가 예상될 때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임상 디자인을 설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휴먼 팩터인데요. 의료기기는 아무래도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자에 따라서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실수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게 의료기기가 좀 설계되었다라는 유저빌리티 테스트를 꼭 수행하셔야 되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정량평가할 수 없는 정상적인 유효성 확인 같은 경우는 독립적 평가를 통해 확인하시는 방법을 좀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임상 시작 전에 발생 가능한 좀 실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전체 개발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의 부재입니다. 우리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꼭 동반하게 되죠. 이제 소프트웨어의 개발 일정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술문서에 이제 구비가 돼야 될 시험 검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자료들을 갖추셔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자료가 구비가 되지 않으면 임상 시험은 물론이고 그 사업화 전체 개발 일정에 뭐 딜레이가 되거나 아니면 개발 전체가 이제 실패할 수도 있고 개발 중단이 되는 경우도 좀 덜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내에 프로젝트 매니저를 두셔가지고 이런 전체 개발 플랜을 좀 잘 관리하시는 것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전체 소요기간에 대한 좀 과소평가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빨리 제품을 출시하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이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중에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실 수도 있고, 기술문서라든지 기존 이제 기타 시험 검사라든지 또한 식약처 검토 IRB 승인, 그리고 막상 대상자가 모집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좀 사항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우발 사항에도 일정 관리가 가능한 버퍼 계획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임상시험과 후속 과정과의 연계 부재인데요. 우리가 임상시험을 하는 제일 큰 목적은 성공적으로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목표라든지 식약처 품목 허가, 신의료기술 평가, 보험 등재와 같은 상호 연계가 필수적이고요. 때문에 이제 임상시험 프로토콜을 작성하는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사용 목적을 좀 전사에 공유해서 좀 의견 충돌이라든지 나중에 이해도가 좀 떨어지지 않게 다 같이 공유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주요 분야 임상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중간중간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인데요.
인공지능은 이제 의사의 결정을 돕거나 진단을 보조하는 형태로 환자 선별에 도움을 주고 또한 이미지 판독의 우선순위를 보조하는 역할을 갖습니다. 때문에 대체로 이미 수집된 해양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요. 꼭 수행하셔야 되는 게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단계에서 트레이닝, 튜닝, 테스트 3단계를 거치면서 내부 검증, 인터널 밸리데이션을 꼭 선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누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사용하는지에 따라 기대 성능치가 달라지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건진센터나 보건소, 대형병원에서 어떻게 수집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이제 얻고자 하는 인풋 밸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기대 성능치를 잘 고려하셔서 임상시험 계획을 하시면 되겠고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시험의 주요 평가 변수로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등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정성적 평가 같은 경우는 유효성 평가를 위해서 참조 표준 또는 별도의 독립적 평가자를 둬서 이들 일치도를 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로는 이제 당뇨성 망막병증 등의 안과 질환, 심혈관 질환, 그리고 알츠하이머 등의 이제 인지장애에서 이런 영상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진단부조 소프트웨어입니다. IVD 때문에 후양 임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암 진단 이후 예측 등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간혹 이제 사용 목적의 진단 프로세스 안에 이게 적용 단계에 따라서 전향적 임상이 요구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모바일 앱 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이제 스마트 의료기기입니다. 이 기기는 이제 기기에 내장된 센서를 이용해서 생체 신호를 이제 측정하고 분석하는 그 장치의 디바이스와 그 데이터를 모바일 앱으로 이렇게 보면서 모니터링하는 질병의 진단 또는 환자 모니터링을 위해 활용되는 기기를 뜻하고요. 따라서 이제 기존 치료법 대비 시험기기의 효과를 비교하는 식으로 연구가 디자인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디지털 치료기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의료기기나 디지털 치료기기 모두 좀 웰리스로 구분이 되는 게 좀 종종 있어서 임상시험을 계획하시기 전에 이제 사용 목적에 따른 의료기기인지 웰리스인지 이런 걸 좀 확인하셔서 좀 계획을 하시면 좋겠고요. 디지털 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 원리나 작용 원리에 따라서 과학적 근거나 혹은 이제 임상 진료 지침, 탐색 임상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부분 DTX는 CBTI의 바탕을 두고 있고요. 때문에 시험군과 대조군 설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조군으로는 이제 기존 치료 또는 이제 샵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보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임상시험 설계는 일반적으로 이제 전향적, 대조군, 무작위 비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DTX 같은 경우는 대상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좀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중도 탈락이 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그래서 푸시 알람이나 사용자 독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고려 사항들을 좀 잘 설계를 하셔서 임상을 좀 디자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국내 개발 업체 중에서 이제 해외 진출까지 고려하셔서 임상시험을 좀 디자인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이때 좀 중요하게 좀 고려돼야 되는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임상시험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험자의 선정인데요. CE나 FDA 인정을 위해서 이제 피험자 등록 기준이라든지 메디컬 프랙티스 또는 이제 대상 질환의 인종 차이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하고요. CBT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적 특성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고려하셔서 임상 디자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럽인이나 미국인 다 혹시 그럼 임상 피험자에 포함이 돼야 되냐고 좀 종종 질문을 하시는데 CE나 FDA에서 반드시 자국민을 이제 임상 데이터에 포함하라고는 하진 않지만 자국민한테 적용했을 때 의도한 성능이 그대로 발휘가 되는지 성능 검증이나 문헌 또는 임상시험을 통한 유효성 검증을 좀 검증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하더라도 해외 진출을 고려하신다면 이런 모든 사항들을 잘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좀 이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준비를 했고요. 개발하신 제품들이 좀 시장 진출을 좀 잘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준비하시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 사이넥스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